사람은 집을 고른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집이 사람의 마음을 고릅니다. 저는 오래 살았습니다. 긴 세월을 지나오며 참 많은 사람을 만났고 수많은 집을 드나들었습니다. 가난한 시절에 작은 방도 있었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넓고 높은 집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더욱 분명히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을 편안하게 쉬게 하는 집이 있는가 하면 이상하게도 사람의 마음을 조금씩 마르게 하는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며칠 살 때는 그저 전망이 좋다, 채광이 좋다, 조용하다, 편리하다는 말로 만족합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고 몇 해가 지나면 그 집이 품고 있는 분위기가 가족의 표정에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집안의 공기가 말투를 바꾸고 말투가 관계를 바꾸고 관계가 결국 인생의 방향까지 바꾸어 놓습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히 미신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삶을 오래 바라본 사람으로서 집이라는 공간이 우리 영혼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위기, 반복되는 습관, 함께 머무는 공간의 온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집이란 단지 비를 피하는 장소가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이 매일 돌아와 앉는 자리입니다. 몸이 돌아오는 곳이 집이 아니라 마음이 풀어지는 곳이 집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많은 분들이 집을 너무 기능적으로만 생각합니다. 얼마나 비싼가, 얼마나 높은가, 얼마나 넓은가, 자랑할 만한가를 먼저 빈 물론 그것도 현실에서는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삶은 언제나 외형보다 본질에서 결판이 납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기 좋은 집이 반드시 좋은 집은 아닙니다. 오래 살아도 사람을 지치게 하지 않는 집, 돌아오면 마음이 가라앉는 집, 가족이 괜히 한자리에 앉고 싶어지는 집이 좋은 집입니다. 제가 전쟁을 겪고 피난의 시간을 지나며 절실히 배운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화려한 공간에서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관계 속에서 살아난다는 사실입니다. 먹을 것이 부족하던 시절에도 어떤 집은 이상하게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 집이 커서가 아니었습니다. 형편이 좋아서도 아니었습니다. 함께 앉아 밥을 먹고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루를 견디게 하는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모든 조건이 좋아 보여도 이상하게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눈빛이 점점 메말라가는 집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차이를 오래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누군가 제게 어떤 집이 좋은 집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먼저 그 집의 평수나 가격보다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싶다고 말합니다. 집은 사람의 표정으로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더 예민하게 느끼게 됩니다. 젊을 때는 버틸 힘이 있습니다. 불편해도 참고 마음이 산란해도 바쁘게 살면서 덮어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년을 지나고 노년에 가까워질수록 사람이 사는 공간은 그 사람의 정신을 훨씬 더 직접적으로 흔들게 됩니다. 괜히 집에 들어오면 한숨부터 나오는 날이 잦아지고 별일도 아닌데 부부가 날카로워지고 자식들은 지듭혀다 바깥을 더 편하게 느끼고 돈은 벌어도 왜 늘 남지 않는 것 같은 허무함이 쌓입니다. 많은 분들을 단순히 경기 탓이라고 인간관계 탓이라고 운이 없어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사람의 일, 쉬고 말하고 침묵하고 식사하고 잠드는 공간이 그 불안과 피로를 더 키우게 되는 삶은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집이 위로를 주지 못하면 세상은 차가깝게 느껴집니다. 저는 현대의 삶이 점점 높이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더 높이, 더 멀리, 더 화려하게 올라가는 것을 성공처럼 여기지요. 그러나 인간의 행복은 언제나 위로 올라가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뿌리를 내리느냐에서 결정됩니다. 사람도 나무와 비슷합니다. 햇빛만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삶의 여러 국면에서 많이 가진 사람,
반드시 평안하지 않았고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이다. 반대로 소박한 삶을 살아도 내면이 단단한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도 사람의 중심과 닮아야 합니다. 게 너무 화려해서 마음이 쉬지 못하는 공간, 너무 차가워서 관계가 머무르지 못하는 공간, 너무 분리되어 있어서 가족이 각자의 외로움 속으로만 숨어드는 공간은 아무리 보기 좋아도 좋은 집이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어떤 집에 들어섰을 때 느껴지는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게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마음이 조금 누그러지는가, 아니면 이유 없이 숨이 막히고 마음이 더 분주해지는가. 사람은 늘 이성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간이 주는 인상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집은 들어가자마자 사람을 쉬게 합니다. 특별히 고급스럽지 않아도 그렇습니다. 게 빛이 너무 날카롭지 않고 시선이 너무 멀리 흩어지지 않고 집 안 어딘가에 사람이 머무를 자리가 느껴집니다. 반대로 어떤 집은 깔끔하고 넓고 세련되었는데도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집에서 오래 살면 사람이 점점 자기 자신과도 멀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쉬는 듯하지만 쉬지 못하고 함께 사는 듯하지만 함께 있지 못합니다. 결국 집이 쉼터가 아니라 통과하는 장소가 되어버립니다. 집이 통과하는 장소가 되면 인생도 점점 머무름을 잃어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집은 더 이상 단순한 재산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집은 마지막까지 인간다운 마음을 지켜주는 자리여야 합니다. 돈이 많든 적든 성공했든 그렇지 않든 하루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래도 이곳은 나를 받아준다는 감각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인간에게 아주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세상에서 상처를 받아도 돌아갈 곳이 있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돌아온 자리마저 마음을 더 지치게 한다면 그 사람의 삶은 점점 안쪽부터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는 집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집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한 인간의 정신이 매일 기대는 벽이며 한 가족의 관계가 매일 숨쉬는 공기입니다. 젊은 날에 저는 삶이란 결국 무엇을 성취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래 살고 많은 사람을 떠나보내며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삶은 어디까지 올라갔느냐보다 하루를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하루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장소가 바로 집입니다. 그러므로 홍공의 상징이기 전에 평안의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며 여러분께 겁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내가 사는 집은 과연 내 마음을 쉬게 하고 있는가? 내 가족이 이 공간 안에서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는가? 아니면 알게 모르게 더 예민해지고 더 멀어지고 더 지쳐가고 있는가? 이것은 작은 질문 같지만 인생 후반으로 갈수록 아주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집이 사람을 살리는가? 아니면 서서히 마르게 하는가? 저는 그 질문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은 벽과 천장과 바닥으로 이루어진 물리적 공간이지만 사람이 그 안에서 오래 살게 되면 그것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하나의 분위기가 됩니다. 그리고 인간은 생각보다 이 분위기에 깊이 지배받으며 살아갑니다. 많은 분들은 자신이 의지로 하루를 산다고 믿습니다. 물론 의지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의지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반복해서 보는 풍경, 매일 닿는 공기, 자주 듣게 되는 소리, 자꾸 머물게 되는 동선이 알게 모르게 사람의 감정을 빚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집을 볼 때마다 이곳이 과연 인간의 마음을 넓혀주는가 아니면 조금씩 좁게 만드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의 정신은 매우 섬세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쉽게 무시되지만 실은 그 어떤 육체보다도 먼저 상처를 받습니다. 편안하지 않으면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긴장한 채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직장도 다니고 웃기도 합니다. 그러나 안쪽에서는 휴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쉬지 못하면 사람은 점점 짧아집니다. 깨. 말이 짧아지고 참을성이 짧아지고 관계를 견디는 힘도 짧아집니다. 결국 집에서 시작된 피로가 밖으로 나가 인간관계를 흔들고 다시 상처받은 마음이 집으로 돌아와 또 무거운 공기를 만들게 됩니다. 이런 악순환이 오래 반복되면 그 집은 어느새 쉼의 공간이 아니라 소모의 공간이 되어버립니다. 저는 젊은 시절보다 오히려 나이가 든 뒤에 이 사실을 더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젊을 때는 세상을 향해 나가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환경의 영향을 덜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버티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세월이 흐르면 사람은 점점 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혼자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때 비로소 자신이 사는 공간의 성격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같은 하루를 살아도 어떤 공간에서는 마음이 맑아지고 어떤 공간에서는 괜히 우울해집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집에서는 웃으며 넘길 수 있는데 어떤 집에서는 사소한 말 한마디가 큰 상처가 됩니다. 집안의 분위기가 임의할 사람의 마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집을 기능으로 평가합니다. 교통이 편리한가, 시장이 가까운가, 관리가 잘 되는가, 채광이 좋은가를 먼저 묻습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기능만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정신이 지쳐 있을 때 사람을 다시 일으키는 것은 편리함이 아니라 안정감입니다. 혼자 있어도 불안하지 않은 느낌, 함께 있어도 숨 막히지 않는 여유, 말하지 않아도 이해받는 듯한 조용한 따뜻함. 저는 이런 것이야말로 집이 주어야 할 가장 큰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의 삶은 너무 빨라졌습니다. 집도 그 속도를 따라갑니다. 넓고 반듯하고 눈에 띄게 세련되어 보이지만 정작 그 안에 사는 사람의 마음을 천천히 받아주는 힘은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에게는 돌아올 자리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돌아올 자리란 단순히 문패가 걸린 주소를 뜻하지 않습니다. 지친 몸과 흐트러진 마음이 다시 자기 자신을 회복할 수 있는 자리, 세상에서 받은 상처가 조금은 누그러질 수 있는 자리, 그것이 진정한 집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을 살면서 인간이 왜 끝내 사랑을 찾고 관계를 붙잡으려 하는지 생각해 왔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람은 혼자 완성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은 관계를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밥을 먹는 자리가 단순히 식사를 끝내는 곳이 아니라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는 자리가 되어야 하고, 거실은 그저 텔레비전을 보는 곳이 아니라 한 사람의 한숨을 다른 사람이 눈치챌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집의 구조나 분위기가 사람들을 자꾸 흩어지게 하면 함께 살아도 서로 다른 외로움 속에 갇히게 됩니다. 저는 전쟁 이후의 가난한 시절을 겪으며 화려하지 않은 공간 속에서도 인간다운 온기를 보았습니다. 형편은 어려웠지만 사람들의 얼굴에는 서로를 향한 마음이 남아야 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훨씬 좋은 집에서 살고 훨씬 편리한 생활을 누립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외로움은 줄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그것이 단지 시대 탓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외형은 나아졌지만 마음이 머무를 자리를 만드는 데에는 점점 서툴러졌기 때문입니다. 공간이 인간을 배려하지 못하고 인간 역시 공간을 단지 소유의 대상으로만 여기기 시작하면 집은 편리해질수록 삭막해집니다. 삭막한 공간은 사람을 냉정하게 만들고 냉정해진 사람은 다시 공간을 더 차갑게 만듭니다. 집이란 결국 사람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정돈되지 않은 삶은 공간에서도 드러나고 너무 초조한 마음은 집의 분위기에도 묻어납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람은 공간을 조금만 다르게 대함으로써 자신의 마음도 조금씩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댁과 집의 문제를 단순히 풍수나 인테리어의 차원으로만 보지 않는 이유입니다. 중요한 것은 미신이 아니라 인간 이해입니다.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 더 부드러워지고
어떤 분위기에서 더 쉽게 화를 어떤 공간에서 다시 살아갈 의욕을 얻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은 그 답을 매일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왜 집에만 오면 기운이 빠질까요? 라고 묻는다면 그 사람의 의지 부족을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묻고 싶습니다. 그 집이 당신에게 정말 쉴 틈을 주고 있습니까? 당신의 마음이 그 공간 안에서 한 번이라도 깊이 숨을 쉬고 있습니까? 우울함은 대개 큰 사건 하나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소한 불평과 누적된 피로, 정리되지 않은 감정과 소통되지 않는 침묵이 겹치며 서서히 쌓여갑니다. 집이 이 과정을 부드럽게 풀어주면 사람은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이 그 무게를 더 보태면 사람은 이유도 모른 채 삶이 버거워집니다.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 지쳐 있어서 차갑게 말할 수 있고, 자식이 부모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집이 이미 대화가 사라진 구조가 되어버려서 말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늘 생각해온 인간제라고만 단정하기 전에 그 관계가 놓여있는 공간의 성격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행복은 대단한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큰 집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비싼 가구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하루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마음이 조금 풀어지고 가족의 인기척이 부담이 아니라 위안이 되고 창밖의 풍경이 허영이 아니라 안정으로 다가오는 데서 행복은 시작됩니다. 인간은 원래 거창한 존재가 아닙니다. 작은 평안이 쌓여 삶의 품격이 됩니다. 그러므로 집은 그 작은 평안을 지켜주는 장소여야 합니다. 저는 지금 또 이것이 인간다운 삶의 조건이라고 믿습니다. 자신이 사는 공간이 자신을 살리고 있는지, 아니면 모르게 마르게 하고 있는지 아는 일은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삶의 후반으로 갈수록 더 그렇습니다. 집이 사람을 품지 못하면 세상도 그 사람을 오래 품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얼마나 좋은 집인가 보다 사람을 살리는 집인가를 먼저 물어야 하는 높이만으로 좋고 나쁨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낮은 곳에서 오래 살아본 사람은 압니다. 어떤 낮음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지만 어떤 낮음은 사람을 서서히 가라앉힌다는 사실을 오늘 그 차이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땅에 가깝다는 것은 본래 나쁜 일이 아닙니다. 인간은 원래 땅과 가까울 때 안정감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흙냄새를 맡고 나무의 기운을 느끼고 계절의 변화를 몸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삶입니다. 저는 현대의 낮은 주거가 더 이상 그런 자연의 낮음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예전에 낮은 집은 마당이 있었고 햇빛이 있었고 바람이 드나드는 여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낮은 층은 종종 콘크리트 사이에 눌린 채 빛과 공기와 시야를 충분히 얻지 못한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낮은 층의 삶을 생각할 때 단순히 땅에 가깝다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의외로 빛에 민감합니다. 햇빛이 충분히 드는 곳에서 사람은 이유 없이 조금 더 견딜 힘을 얻습니다. 아침의 빛은 인간의 생각을 정리해주고 낮의 밝음은 우울을 조금 밀어냅니다. 그런데 낮은 층, 특히 습기가 많고 주변 건물에 가려 햇빛이 늦게 들거나 빨리 사라지는 공간에서는 사람이 모르게 기운을 잃기 쉽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랜 시간 빛이 부족한 곳에 살면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생각이 무거워지고 행동이 둔해지고 마음이 안으로만 말려 들어가는 경향을 보입니다. 저는 나이가 들수록 이런 환경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젊을 때는 밖에서 활동하며 부족한 생기를 보충할 수 있지만 세월이 흐르면 사람은 하루의 많은 시간을 집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때 집안의 어둠은 단순한 그림자가 아니라 삶의 분위기가 됩니다. 또 낮은 곳에는 습기가 있습니다. 습기란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황한 공기가 마르지 않고 늘 눅눅한 느낌을 주면 사람의 몸은 가볍게 쉬지 못합니다. 어깨가 무겁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별것 아닌 일에도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깨.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이유 없는 피로를 호소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늘 생활의 구조를 함께 떠올립니다. 혹시 사는 공간이 사람의 몸과 마음을 끌어내리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피곤한 사람은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어렵습니다. 몸이 무거우면 마음도 무거워지고 마음이 무거우면 관계도 부드럽게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깨. 결국 낮은 층의 문제는 단지 불편함이 아니라 인간의 기초적인 생기를 조금씩 약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인간의 삶을 공부해오며 한 가지를 분명히 느꼈습니다. 사람은 기운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고, 기운이 있어야 용서할 수 있으며, 기운이 있어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무겁고 어두운 공간은 그 기운을 가다먹습니다. 하루를 살아내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활력을 서서히 빼앗아 갑니다. 그러면 사람은 특별히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점점 자기 삶에 소극적이 됩니다. 하고 싶은 일이 생겨도 내일로 미루고 대화를 해야 할 순간에도 그냥 입을 닫고 몸을 움직여야 할 때에도 주저앉고 싶어집니다. 이런 마음의 후퇴는 스스로도 잘 자각 못합니다. 그저 요즘은 왜 이렇게 의욕이 없지 하고 넘길 뿐입니다. 그러나 저는 인간이 사는 공간이 그런 내면의 무기력을 치우는 경우를 적지 않게 보아왔습니다. 낮은 층의 또 다른 어려움은 시야입니다. 사람은 보는 만큼 생각합니다. 창문을 열었을 때 탁 큰 하늘이 아니라 벽이나 주차장 혹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먼저 들어오는 환경에서는 마음이 쉽게 넓어지지 못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넓은 풍경을 봐야만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시선이 한 번은 멀리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생각도 갇히지 않습니다. 사방이 막힌 듯한 환경 속에서는 삶의 문제도 더 커 보이고 인간관계의 갈등도 더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한 감상이 아니라 인간 정신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야가 좁아지면 판단도 좁아지고 마음의 여유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낮은 층의 삶이란 단지 편리함과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생각과 감정이 매일 어떤 공간적 조건 속에서 형성되는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낮은 층에 산다고 해서 모두가 불행하다고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것은 지나친 일반화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층수 자체보다 그 공간이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느냐입니다. 낮은 층이라도 햇빛이 충분히 들고 환기가 잘 되고 창밖에 나무가 보이며 사람의 시선을 압박하지 않는 공간이라면 얼마든지 평안한 삶의 터전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높은 층이라 해도 지나치게 차갑고 고립된 느낌을 준다면 좋은 집이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숫자가 아니라 분위기이며 높낮이 그 자체보다 그 공간이 인간의 생기를 살리는가 죽이는가에 있습니다. 다만 오늘 제가 낮은 층에 대해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땅에 가까우니 무조건 좋다는 식으로 단순하게 생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자연의 땅과 현대 도시의 저층은 전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작은 자극에도 더 민감해집니다. 젊을 때는 잘 모르던 습한 기운, 답답한 시선, 부족한 햇빛이 세월이 흐르면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저는 중년 이후의 삶에서는 집을 고를 때 화려함보다 안정감을 먼저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에서 오래 살아도 내 마음이 마르지 않겠는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집은 우리의 기분을 잠시 바꾸는 장소가 아니라 성격과 태도까지 길들이는 장소입니다. 낮고 무거운 공간에 오래 머물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삶을 방어적으로 살게 됩니다. 새로운 시도를 주저하고 관계를 넓히기보다 줄이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보다 자기 안으로 숨으려 합니다. 이것은 매우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큰 사건처럼 드러나지 않지만 삶 전체의 온도를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저는 결국 좋은 집이란 사람을 살아있게 만드는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단지 숨을 쉬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 하루를 다시 살아볼 마음이 드는 것, 가족의 얼굴을 보며 괜히 한마디 더 건네고 싶어지는 것,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여유가 남아있는 것, 그것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낮고 무겁고 축축한 공간은 그 생동감을 조금씩 앗아갑니다. 돈이 먼저 새는 것이 아니라 의욕이 먼저 새고 건강이 먼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밝음이 먼저 흐려집니다. 그리고 인간은 마음의 밝음을 잃으면 무엇을 가져도 오래 누리지 못합니다. 저는 이것이 삶의 중요한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낮은 층에서 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먼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집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지 조용히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이 집에서 점점 밝아지고 있는가 아니면 점점 말이 없어지고 있는가? 가족은 이 공간 안에서 서로에게 부드러워지고 있는가, 날카로워지고 있는가? 잠을 자고 나면 몸이 가벼운가? 아니면 자꾸 무거운가? 이 질문들은 단순한 생활 점검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묻는 질문입니다. 인간은 공간의 영향을 받으며 살지만 동시에 공간을 바꾸어가며 자신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심함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집이 나를 지치게 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운명처럼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삶을 지키고 싶다면 먼저 내가 매일 숨쉬는 공간이 어떤 기운을 품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현명한 노년의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높은 곳에 산다는 것은 언제나 인간의 오랜 욕망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더 높이 올라가면 더 멀리 볼 수 있고 더 넓게 내려다볼 수 있으며 세상으로부터 조금 더 우월한 자리에 서 있는 듯한 감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도시도 이런 욕망을 잘 알고 있습니다. 높은 층일수록 조망이 좋고 소음이 덜하고 빛이 더 잘 든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래 산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더 멀리 보는 능력이 아니라 어디에 마음을 붙이고 살아가느냐는 문제입니다. 시선은 높아졌는데 마음이 공중에 떠버리면 그 삶은 보기보다 훨씬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꿈을 꾸는 존재이지만 동시에 땅을 밟을 때 비로소 안정을 얻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인간은 균형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너무 높은 곳에서 오래 살면 종종 이 균형이 무너집니다. 눈으로는 세상이 넓게 보이는데 몸으로는 어딘가 현실에서 분리된 듯한 감각을 갖게 됩니다. 창밖을 보면 도시 전체가 펼쳐져 있지만 정작 뇌발 아래의 삶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 나무가 흔들리는 기척, 이웃이 드나드는 온도 같은 것들이 점점 멀어집니다. 저는 이것이 단지 풍경의 차이가 아니라 삶의 감각 자체를 바꾸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너무 멀리 떨어져 살면 세상을 관찰하기는 되지만 함께 살아간다는 감각은 오히려 약해질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높은 곳의 장점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전망이 좋고 환하고 외부의 소음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듯한 쾌적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단순한 쾌적함보다 관계의 온도와 생활의 뿌리를 더 필요로 합니다. 세월이 흐르면 인간은 넓은 풍경보다 가까운 사람의 숨결에서 더 큰 위로를 얻습니다. 아주 높은 곳의 삶은 그 점에서 종종 한 가지 역설을 만들어냅니다. 바깥은 넓게 열려 있는데 안에 사는 사람의 마음은 점점 좁아지고 고립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특히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이 현상은 더 분명해집니다. 누군가는 높은 층에서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며 만족을 느끼겠지만 또 누군가는 같은 풍경 앞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차이가 결국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아무리 세련된 환경 속에서도 자신을 붙들어주는 따뜻한 현실이 없으면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높은 층의 또 다른 문제는 고립감입니다. 우리는 편리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편리함이 반드시 친밀함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곧장 집으로 올라가고 문을 닫으면 누구와도 마주치지 않아도 되는 삶은 처음에는 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편리함이 반복되면 사람은 점점 일상과의 마찰을 줄이는 대신 관계를 잃어갑니다. 인간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서로를 지나치고 스치고 눈인사를 나누며 공동체의 감각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높은 곳의 삶은 이 아래의 생활과 멀어질수록 아래의 생활과 보다 사람은 타인의 기척에 오래 머물게 됩니다. 생각이 깊어지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지만 생각만 깊어지고 정작 관계의 숨결이 줄어들면 마음은 쉽게 쓸쓸해집니다. 저는 오래 살면서 고독과 고요는 전혀 다른 것임을 알게 됐습니다. 고요는 내면을 맑게 하지만 고독은 때로 사람을 안쪽에서 메마르게 만듭니다. 높은 층의 삶이 모든 사람에게 고독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마음이 지쳐 있거나 관계에서 상처를 받은 사람에게는 지나치게 높은 곳의 정적이 오히려 외로움을 더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밤이 되면 도시의 불빛이 아름답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이 내 삶을 따뜻하게 덮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혼자 불 꺼진 거실에 앉아 끝없이 펼쳐진 야경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인간은 자신도 모르게 나는 지금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없을 때 높은 곳의 풍경은 위로가 아니라 허무가 되기도 합니다. 높은 층은 또한 인간의 생활 리듬을 바꾸어 놓습니다. 땅 가까이 사는 사람은 계절의 변화와 행어 움직임을 더 직접적으로 느낍니다. 비가 오는 날의 냄새,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소리, 저녁 무렵 사람들이 귀가하는 분위기, 나뭇잎이 흔들리는 모습이 생활 감각을 붙잡아 줍니다. 그러나 높은 곳에서는 이런 변화가 한 장면처럼 보일 수는 있어도 피부에 닿는 현실로 다가오기 어렵습니다. 저는 이것이 인간의 정서를 은근히 메마르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삶은 원래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겪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높은 곳에서 세상을 오래 바라보고만 살면 인생을 직접 살아내는 감각보다 멀리서 평가하고 판단하는 습관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러면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조금씩 냉정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높은 층이 주는 장점도 분명합니다. 햇빛이 잘 들고 시야가 트여 있으며 폐쇄감이 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개방감이 아니라 안착감입니다. 넓게 보이는 것과 편히 머무를 수 있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집은 전시장처럼 아름답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안에 사는 사람이 스스로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 높은 층에서 오래 살며 자꾸 예민해지고 밤이 깊을수록 괜히 허전하고 가족끼리도 한 공간에서 따뜻하게 모이는 시간이 줄어든다면 그 집은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어도 인간적인 의미에서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삶의 성공을 증명하는 곳이 아니라 삶의 균형을 지켜주는 곳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인간이 진정으로 행복해지려면 두 가지를 함께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시야이고 다른 하나는 뿌리입니다. 시야가 없으면 인생은 답답해지고 뿌리가 없으면 인생은 흔들립니다. 높은 층은 시야를 줄 수는 있지만 때로는 뿌리의 감각을 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높은 곳에 산다고 해서 반드시 마음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은 더 쉽게 불안해지고 더 쉽게 고립되며 더 쉽게 관계의 온도를 잃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부동산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존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아무리 발전된 환경 속에서도 결국 사랑과 연결, 안정과 소속을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그 본성을 거슬러 살면 겉으로는 만족스러워 보여도 안쪽에서는 피로가 누적됩니다.
특히 노년기에 가까워질수록 집은 자랑의 대상이 아니라 보호의 공간이어야 합니다. 더 높은 곳에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쉴 수 있는 곳에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 집에 살면서 점점 부드러워지고 있는가? 아니면 좀 예민해지고 있는가? 가족이 이 공간 안에서 서로 가까워지고 있는가? 아니면 각자의 방과 각자의 침묵 속으로 흩어지고 있는가? 저는 이 질문이 층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높은 곳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 성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남에게 어떻게 보이느냐보다 자기 자신 안에서 얼마나 평안하냐로 삶의 질이 결정됩니다. 높은 층의 풍경이 내 영혼을 쉬게 하지 못한다면 그 아름다움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높은 곳에 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이 집에서 세상과 더 잘 연결되고 있는가? 아니면 점점 멀어지고 있는가? 나는 이 풍경을 보며 감사해지는가? 아니면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를 더 자주 느끼는가? 나는 여기서 잘 쉬고 있는가? 아니면 잘 버티고만 있는가? 인간의 삶은 결국 버티는 데서 무너지고 쉬는 데서 다시 살아납니다. 집이 나를 쉬게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리 화려해도 충분히 좋은 집이 아닙니다. 저는 높은 곳의 삶을 무조건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간은 하늘을 가까이 할수록 더 의식적으로 자신의 뿌리를 돌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높이는 만족을 주는 대신 마음의 중심을 조금씩 앗아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에는 분명히 아주 나쁜 시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언제나 좋은 시기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을 더 지치게 하는 것은 뚜렷하게 무너지지도 않으면서 그렇다고 편안하지도 않은 상태가 오래 계속될 때입니다. 저는 삶을 오래 바라보며 그것이 인간을 가장 깊이 소모시킨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잘 되는 것 같다가도 금방 흔들리고 큰 문제는 아닌데 늘 마음이 불안하며 겉으로는 살아가는데 별 지장이 없어 보여도 안으로는 자꾸 기운이 새는 듯한 시기 말입니다. 오늘 저는 그런 중간의 불안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극단적인 문제에는 민감합니다. 크게 아프면 병원을 가고 크게 실패하면 삶을 돌아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흔하고 더 위험한 것은 별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영혼을 천천히 지치게 하는 애매한 불안정입니다.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곳은 처음부터 답답해서 오래 머물고 싶지 않습니다. 또 어떤 곳은 들어서는 순간 마음이 놓입니다. 그런데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은 그 중간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아 보입니다. 심각한 계란도 없어 보이고 살아가는데 큰 불편도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나면 사람의 마음을 서서히 흔들기 시작합니다. 평온하게 살 수 자꾸 생각이 많아지고 사소한 마음이 출렁이며 관계도 돈도 건강도 모두 아슬아슬하게 괜찮은 상태를 유지하는 듯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집니다. 저는 이것이 공간이든 인생이든 가장 피곤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절망 속에서도 결심할 수 있지만 애매한 불안 속에서는 결심자조차 늦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흔들리는 곳에서 오래 살면 자신도 흔들리는 사람으로 변하기 쉽습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나 어느 정도 환경의 리듬을 닮아가며 살아갑니다. 매일 서 있는 바닥이 안정되어 있지 않으면 마음도 그 바닥의 성질을 담습니다. 저는 인생에도 이런 구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무엇이든 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으로 달립니다. 또 어떤 시기에는 모든 것을 잃고 다시 시작해야 하는 절박함 속에서 오히려 삶의 본질을 붙잡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조심해야 할 시기는 성공도 흔들림 속에서 저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모른 채 살아가는 때입니다. 그때 사람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아주 많이 지쳐 있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이런 상태를 단순히 성격 탓으로 돌리는 것을 봅니다. 내가 드니 원래 예민해 불안한 거지. 요즘 세상이 다 그렇지.
물론 그런 말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이 불안한 것은 단지 성격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래 머무는 공간, 반복되는 생활 리듬, 풀리지 않는 긴장감이 그 사람의 마음을 조금씩 흔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집이 편안하면 사람이 가진 약점도 어느 정도 완화됩니다. 반대로 집이 늘 사람을 들뜨게 하거나 애매한 긴장을 주면 원래는 견딜 수 있는 문제도 훨씬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공간이 너무 나쁘냐보다 그 공간이 사람을 계속 들떠있게 만드는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들떠있는 상태는 평온과 다릅니다. 활력이 있는 것과도 다릅니다. 겉으로는 움직이고 살아있는 것 같지만 내면은 쉬지 못하고 늘 조금씩 떨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이것이 인간에게 얼마나 해로운지 자주 생각합니다. 잠을 자도 깊이 쉬지 못하고 일을 해도 성취감이 오래 남지 않으며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마음 한켠이 늘 불편합니다. 그런 상태가 길어지면 사람은 점점 단단함을 잃습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충분히 기뻐하지 못하고 나쁜 일이 오면 생각보다 쉽게 무너집니다. 마음의 중심이 튼튼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두고 종종 삶의 허리가 약해진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허리가 약하면 무거운 것을 오래 들 수 없듯이 마음의 중심이 약해지면 일상도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불안정한 상태가 아주 화려한 외형 속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겉으로는 문제 없어 보입니다. 남들이 보면 부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집도 괜찮아 보이고 생활도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자녀도 잘하고 부부도 겉보기에는 무난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집안 공기가 늘 가볍지 않습니다. 편안한 침묵이 아니라 긴장된 침묵이 흐르고 웃음이 있어도 금방 사라지며 돈이 들어와도 남는 기쁨이 없습니다. 저는 이런 가정들을 보며 늘 생각했습니다. 삶을 무너뜨리는 것은 거대한 재난만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되는 미세한 불안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것은 빗물이 한 번에 벽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래 스며들어 결국 균열을 만드는 것과 비슷합니다. 인간관계도 그런 불안정 속에서 쉽게 피로해집니다. 부부 사이가 크게 나빠진 것이 아닌데도 서로에게 점점 무심해지고 자식이 특별히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닌데도 집에 오래 머물고 싶어 하지 않으며 가족이 함께 있어도 모두가 각자의 생각에만 갇혀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누가 악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공간과 생활의 리듬이 사람들을 각자의 불안으로 몰아넣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저는 나이가 들수록 이 점을 더 절실히 느낍니다. 인간은 생각보다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는 환경 속에서는 서로를 더 이해하려는 노력조차 쉽게 지칩니다. 여유가 있어야 사랑할 수 있고 안정이 있어야 배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삶이 늘 어딘가 아슬아슬하면 사람은 본래의 따뜻함보다 방어적인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인간의 성숙이란 큰 성공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흔들릴 때도 중심을 잃지 않는 데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은 생각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매일어 머무는 자리, 늘 마주하는 풍경, 반복하는 생활의 방식이 그 중심을 지탱해 주어야 합니다. 만일 공간이 사람을 계속 불안정하게 만든다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더 많은 정신적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그러면 삶의 다른 부분에 쓸 힘이 줄어듭니다. 사랑하는 데 쓸 힘, 감사하는 데 쓸 힘, 참아주는 데 쓸 힘, 다시 시작하는 데 쓸 힘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도 자꾸 삶이 허전하고 작은 문제, 또 크게 흔들리며 왜 이렇게 사는 것이 힘들까 하는 생각이 잦아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것은 겁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직하게 돌아보는 일입니다. 나는 요즘 무엇 때문에 이렇게 쉽게 지치는가? 내 삶에 정말 큰 문제가 있는가? 아니면 작지만 지속적인 흔들림이 나를 소모시키고 있는가? 내가 사는 공간은 나를 안정시키는가? 아니면 계속 들뜨게 하는가? 우리 가족은
이 집에서 서로 더 편안해지는가? 아니면 조금씩 더 예민해지는가? 이런 질문을 피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깨. 사람은 큰 위기 앞에서는 정신을 차리지만 작은 흔들림 앞 자꾸 미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삶은 미루는 동안 더 지쳐갑니다. 저는 결국 좋은 삶이란 대단한 성취의 연속이 아니라 마음이 자기 자리를 잃지 않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좋은 집이란 그 마음의 자리를 지켜주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깨. 사람을 너무 가라앉히는 것도 문제지만 늘 들뜨게 하고 흔들리게 하는 것도 결코 좋은 공간이 아닙니다. 인간은 안정 속에서 비로소 자기다운 생각을 하고 자기다운 사랑을 하며 자기다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이 애매한 흔들림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무너지지 않았고 안심할 일이 아니라 왜 이렇게 오래 불안한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삶을 지키는 지혜라고 믿습니다. 인간은 큰 불행보다 설명하기 어려운 작은 불안 속에서 더 오래 상처받기 때문입니다. 집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먼저 층수를 생각합니다. 물론 높이와 위치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더 오래 주목하게 되는 것은 집 안으로 들어왔을 때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는 점입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공간의 구조에 민감합니다. 눈에 보이는 벽과 문, 창과 길의 배치는 단순한 건축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사는 사람의 생각과 감정, 관계의 흐름까지 조금씩 바꾸어 놓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집은 넓은 집이 아니라 마음이 다치지 않는 구조를 가진 집이라고 말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집도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상하게 사람을 분주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결국 서로를 외롭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종종 집안의 구조가 사람을 쉬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문을 열고 집안에 들어서는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집에 들어올 때 몸보다 마음이 먼저 반응합니다. 긴 하루를 마치고 돌아온 사람이 문을 열었을 때 그 공간이 이제 괜찮다고 말해주는 느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집은 들어서는 순간부터 마음이 앞으로 밀려나갑니다. 현관에서 거실 끝 창문까지 시선이 한 번에 빠져나가고 그 사이에 머무를 여유가 없습니다. 처음 볼 때는 시원해 보일 수 있습니다. 탁 트여 보이고 답답하지 않아 보여 좋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구조를 오래 바라볼수록 인간의 마음에 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들어온 마음이 머무르지 못하고 족장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집 안에 들어왔는데도 정착하는 느낌이 없고 쉬는 듯 하지만 끝까지 긴장이 풀리지 않습니다. 이건 작은 차이 같지만 오래 반복되면 사람의 분명한 흔적을 남깁니다. 인간에게는 멈춤이 필요합니다. 말에도 쉼표가 있어야 뜻이 살아나듯이 공간에도 멈출 자리가 있어야 마음이 숨을 쉽니다. 그런데 집의 구조가 지나치게 직선적이고 시선과 동선 너무 빠르게 흘러가면 사람의 마음도 쉬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집은 넓은데도 편안하지 않습니다. 공간이 커서가 아니라 머무는 리듬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요즘 많은 가정이 보이지 않는 피로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이 모두 집안에 있는데도 각자 흩어져 있고 함께 있어도 왠지 서둘러 헤어지고 싶어집니다. 말을 길게 나누지 못하고 식사도 빨리 끝내며 거실은 쉬는 장소가 아니라 잠시 지나가는 통로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은 가족에게 사랑이 부족해서만이 아닙니다. 사랑이 머무를 구조가 약해졌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문과 문의 관계입니다. 집안에 여러 문이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는가는 의외로 중요합니다. 문이란 단순히 드나드는 통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의 심리적인 경계와도 연결됩니다. 어느 방의 문을 열었을 때 바로 다른 공간에 긴장된 모습이 보이는 집, 쉬고 싶은데 곧장 생활의 분주함과 마주쳐야 하는 구조의 집에서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이완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집에 들어오자마자 주방의 분주함이
그대로 눈에 들어오고 정리되지 않은 생활의 흔적이 한 번의 시야를 채운 사람은 집을 휴식의 장소로 받아들이기보다 또 다른 과제를 마주하는 장소로 느끼게 됩니다. 집안에 들어왔는데도 해야 할 일, 치워야 할 것, 집안에 둬야 할 일이 먼저 보인다면 그 공간은 점점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저는 나이가 들수록 집안에 여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백이란 단지 비어있는 면적을 뜻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한번 멈춰 설 수 있는 자리, 눈이 잠시 머무를 수 있는 안정된 면, 말하지 않아도 숨을 돌릴 수 있는 조용한 구성, 그것이 여백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많은 집은 너무 효율적으로 설계됩니다. 한 치의 공간도 낭비하지 않도록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있지만 그 속에는 인간의 정서가 숨을 곳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모든 것이 기능적으로 배열되어 있어도 정작 사람의 마음이 쉴 틈이 없다면 그 집은 인간을 위한 집이 아니라 생활을 처리하는 장치에 가까워집니다. 저는 이것이 현대인의 피로를 더 깊게 만드는 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편리한데 왜 이렇게 지치는가? 넓은데 왜 이렇게 답답한가? 그 답은 종종 집 안의 구조가 인간의 영혼을 충분히 배려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방의 모양도 중요합니다. 반듯한 공간은 사람의 마음을 단정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꼭 넓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시선이 자꾸 걸리고 몸이 본능적으로 불편함을 느끼게 만드는 모서리와 비틀림이 지나치면 사람은 그곳에서 오래 머무를수록 설명하기 어려운 긴장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잠을 자는 공간이 그러합니다. 잠은 몸만 눕힌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자기를 내려놓아야 깊은 잠이 옵니다. 그런데 방이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가구가 동선을 억누르거나 시각적으로 날카로운 긴장이 많은 공간에서는 몸은 누워도 마음은 여전히 깨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면이 불안정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방을 먼저 돌아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쉬는 공간의 질을 닮아갑니다. 집안의 구조가 관계에 미치는 영향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어떤 집은 함께 모이게 만들고 어떤 집은 자연스럽게 흩어지게 만듭니다. 거실이 집의 중심이 되어 가족의 시선을 부드럽게 모아주는 집에서는 굳이 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한자리에 머무는 시간이 생깁니다. 반대로 방과 방이 지나치게 분리되고 거실은 통로처럼 좁고 식탁은 잠깐 앉았다 일어나는 자리로만 남아있는 집에서는 가족이 생활은 함께해도 정서는 함께하지 못하기 쉽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인간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관계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사랑은 특별한 날에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얼굴을 마주보는 시간 속에서 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의 구조는 단지 생활 편의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서로를 얼마나 오래 바라볼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집 안의 구조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바깥에서 만나는 사람도 많고 일로 인해 움직임도 많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집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럴수록 집은 단순한 생활의 배경이 아니라 삶의 중심 부대가 됩니다. 그 부대가 지나치게 차갑고 빠르고 흩어지게 만드는 구조라면 사람의 마음도 점점 거칠어질 수 있습니다. 괜히 말이 짧아지고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가 쌓이며 서로에 대한 인내가 줄어듭니다. 반대로 구조가 부드럽고 안정적이면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사람의 태도가 조금 더 온화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집이 가진 조용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밀어내는 공간이 있고 사람을 감싸는 공간, 그 차이는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세월이 흐르면 삶 전체에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집을 고르거나 집을 돌볼 때 화려함보다 흐름을 먼저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공간에서 내 마음은 머무를 수 있는가? 나는 집에 들어오면 숨이 놓이는가? 아니면 더 분주해지는가? 가족은 이 구조 안에서 자꾸 마주치게 되는가? 아니면 서로를 피해 흩어지게 되는가?
잠드는 방은 나를 눕게 하는가? 아니면 눕혀놓고도 쉬지 못하게 하는가? 이런 질문은 단순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질에 관한 질문입니다. 집은 결국 인간을 담는 그릇입니다. 깨. 그릇의 모양이 불안하면 담긴 물도 흔들리기 쉽습니다. 저는 좋은 집이란 외형이 뛰떠난 집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더 이상 방어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를 가진 집이라고 믿습니다. 인간은 세상 밖에서 충분히 애쓰고 옵니다. 집 안에서는 적어도 자신을 지키기 위해 또 애쓰지 않아도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집은 재산이 아니라 안식이 됩니다. 깨. 저는 오래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오래 산 사람에게서 특별한 비결을 기대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건강하게 오래 사는지, 어떻게 하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지, 어떻게 하면 마지막까지 삶의 품위를 잃지 않을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러나 제가 살아보니 인생의 비결이라는 것은 아주 거창한 데에 있지 않았습니다. 깨. 오히려 사람이 매일 돌아가는 자리, 매일 반복해서 숨쉬는 공간, 그리고 그 안에서 누구와 어떤 표정으로 마주하느냐가 삶을 결정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젊을 때보다 나이가 든 지에 더욱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사건으로만 늙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쌓이는 분위기 속에서 늙어갑니다. 깨. 유럽은 그 분위기를 가장 오래 가장 조용하게 만드는 장소입니다. 제게도 집은 언제나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일제 강점기와 전쟁과 피난, 가난과 재건의 시간을 지나며 저는 집이란 결국 인간이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하는 한 가지 품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던 시절에도 어떤 집은 사람을 무너지지 않게, 방은 비좁고 살림은 초라했지만 그 안에 앉아 있으면 이상하게 서로를 향한 마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반대로 훨씬 나은 조건 속에서도 사람의 영혼이 쉬지 못하는 집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집의 크기 때문이 아니라 그 공간 안에 흐르는 공기와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은 결국 자기가 오래 머무는 공간의 성질을 닮아갑니다. 깨. 그래서 저는 집을 볼 때 언제나 먼저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표정을 떠올리게 됩니다. 전쟁의 시기를 지나며 저는 인간이 얼마나 쉽게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존재인지를 보았습니다. 책도 읽고 재산도 읽고 익숙한 일상도 읽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에도 끝까지 읽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인간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깨. 그리고 그 믿음은 거창한 이념에서 생기지 않았습니다. 아주 작은 방 안에서 서로를 위해 보고 피곤한 얼굴을 바라보며 말없이 자리를 내어주는 순간들 속에서 생겼습니다. 저는 그 기억을 오래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분들이 집을 너무 투자 가치나 외형의 기준으로만 이야기할 때면 저는 조금 조심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예. 집은 돈으로 환산되는 자산이기 전에 한 사람의 마음이 하루 끝에 돌아와 기대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자리가 따뜻하지 않다면 아무리 비싸고 화려한 집이라 해도 인간의 삶을 끝까지 지탱해 주지는 못합니다. 저는 나이가 들수록 삶의 본질은 더 단순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젊을 때는 성공이 중요하고 인정이 중요하고 더 넓은 세상을 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깨.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 사람은 점점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나는 지금 어디서 가장 편안한가? 나는 누구 앞에서 가장 자연스러운가? 나는 어떤 공간 안에서 내 마음의 경계를 풀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없는 삶은 겉으로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안쪽이 메마르기 쉽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그것을 보았습니다. 깨. 사회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고도 집에 돌아와서는 웃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생활은 넉넉하지 않아도 서로의 숨소리만으로도 마음이 놓이는 가정도 있었습니다. 깨. 인생의 무게는 언제나 바깥에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돌아왔을 때 무엇이 남아있는가로 정해졌습니다. 깨. 제가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치고 수많은 사람을 만나며 배운 것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인간은 혼자서 완성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자라고 이해받는 자리에서 다시 일어섭니다. 그런데 집이 그 관계를 지켜주지 못하면 삶은 점점 힘들어집니다. 집 안에서 대화가 줄고 각자가 자기 방에만 머물고 식탁은 배를 채우는 자리일 뿐 마음을 나누는 자리가 되지 못한다면 사람은 함께 살아도 점점 외로워집니다. 깨. 저는 이것을 단순한 세대 차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시대가 변했고 생활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인간은 여전히 이해받고 싶어 하고 돌아갈 곳을 원하며 자기 존재를 조용히 받아주는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집이 그 기능을 잃으면 사람은 바깥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쉽게 지칩니다. 저 역시 긴 세월을 살아오며 기쁨도 있었고 상실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일도 있었고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시간들 앞에서 인간의 무력함을 느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붙들게 된 것은 결국 관계의 기억이었습니다. 함께 식사하던 시간, 조용히 말을 나누던 전혀 큰 의미 없어 보였지만 돌아보면 가장 따뜻했던 순간들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집이란 기억을 만드는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큰 사건이 아니라 반복되는 일상이 쌓여 한 사람의 생을 이루듯이 집도 특별한 장식보다 매일의 온기로 의미를 가집니다. 어떤 집에서 살았는가 보다 그 집에서 어떤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는가가 더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그 기억으로 살아갑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노년을 준비하면서 돈과 건강을 먼저 생각합니다. 물론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감히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다면 노년에는 특히 집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은 더 이상 사회적 지위를 보여주는 장소여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까지 인간다운 마음을 지켜주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가 다 떠난 뒤에도 너무 차갑지 않은 집, 혼자 있어도 견딜 수 있는 집, 누군가 찾아왔을 때 괜히 차 한 잔 내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집이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좋은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화려한 조명이나 비싼 가구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머무는 사람이 자신을 잃지 않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집이 사람을 더 외롭게 만들고 더 예민하게 만들고 더 지치게 만든다면 그 집은 이미 인간을 위한 공간으로서 중요하신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래 살며 한 가지를 분명히 느꼈습니다. 사람은 끝내 사랑으로 남습니다. 무엇을 이루었는가 보다 누구를 따뜻하게 했는가, 얼마나 높이 올라갔는가 보다 얼마나 깊이 이해했는가가 마지막에 더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이해는 대부분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집 안에서 시작됩니다. 바쁜 하루 끝에 건네는 한마디, 식탁에서 마주치는 눈빛, 피곤한 가족을 위해 조용히 자리를 정리하는 손길, 그런 것들이 인간의 품격을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집의 문제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집이 불편하면 생활이 힘든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태도와 관계, 나아가 인생의 깊이까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집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높은가 보다 이곳이 내 삶을 더 너그럽게 만드는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나는 이 집에 살면서 더 부드러워지고 있는가, 아니면 점점 날카로워지고 있는가, 우리 가족은 여기서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는가, 아니면 같은 공간 안에서 더 멀어지고 있는가, 나는 이 집에서 내 하루를 잘 마무리하고 있는가, 아니면 늘 마음 한구석이 피곤한 채로 잠들고 있는가. 저는 이 질문들이 결국 삶 전체를 바꾸는 질문이라고 믿습니다. 인간은 결국 자기가 오래 머문 공간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남은 생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우리를 더 인간답게 만드는 공간을 선택하고 돌볼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긴 세월 끝에 얻게 된 아주 소박하지만 분명한 깨달음입니다. 결국 집은 사람을 시험하는 장소가 아니라 사람을 품어주는 장소여야 합니다. 저는 오래 살며 이 한 가지를 더욱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세상 밖에서 이미 충분히 많은 시험을 받습니다.
젊은 날에는 경쟁과 실패가 있고 중년에는 책임과 피로가 있으며 노년에는 상실과 고독이 찾아옵니다. 그러니 적어도 집만큼은 우리에게 또 다른 긴장과 불안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집은 하루를 마치고 돌아온 사람이 다시 자기 자신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자리여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집을 지나치게 외형과 기능으로만 판단합니다. 얼마나 넓은가, 얼마나 비싼가, 얼마나 높은가, 얼마나 보기 좋은가를 먼저 따집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삶의 마지막까지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결국 외형이 아니라 분위기이며 가격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낸 시간의 질입니다. 저는 나이가 들수록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복잡한 해답이 아니라 단순한 평안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마음이 너무 무겁지 않은 것, 집안에서 걸어 다닐 때 설명하기 어려운 압박이 없는 것, 가족의 인기척이 불편함이 아니라 위로로 느껴지는 것, 저녁이 되었을 때, 그래도 오늘 하루는 마무리할 수 있구나 하는 안도감이 있는 것, 저는 그것이 인간다운 삶의 중요한 조건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평안은 결코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공간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 공간 안에서 어떤 태도로 머무르느냐에 따라 조금씩 만들어집니다. 좋은 집은 처음부터 완벽한 집이 아니라 사람이 살면서 점점 더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집입니다. 그래서 저는 집을 바꾸는 일보다 먼저 집을 대하는 마음을 바꾼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공간에서도 어떤 사람은 늘 불평하며 삽니다. 좁다고 말하고 답답하다고 말하고 불편하다고 말하며 그 마음이 공간 전체를 더 무겁게 만듭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완벽하지 않은 공간 속에서도 질서를 세우고 작은 아름다움을 만들고 함께 사는 사람을 배려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집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빛이 드는 자리를 귀하게 여기고 말이 오가는 식탁을 소중히 여기며 한 사람의 쉼을 위해 조용한 자리를 마련하는 마음이 쌓이면 공간은 단순한 구조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인간은 결국 자기가 사랑한 것의 형태를 닮아갑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을 단지 소유물로만 여기면 집은 차가운 자산으로 남지만 삶의 터전으로 여기면 그 안에는 사람의 품위가 스며듭니다. 저는 특히 중년 이후의 삶에서는 집안의 온도를 의식적으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도란 단지 난방의 문제가 아닙니다. 말의 온도, 시선의 온도, 침묵의 온도입니다. 같은 거실이라도 어떤 집의 거실은 따뜻하고 어떤 집의 거실은 차갑습니다. 같은 식탁이라도 어떤 집에서는 마음이 놓이고 어떤 집에서는 빨리 일어나고 싶어집니다. 그 차이는 가구의 가격에서 오지 않습니다. 서로를 대하는 태도, 공간을 사용하는 습관, 집안에 흐르는 정서에서 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집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구조가 좋고 조건이 좋아도 사람이 차갑게 살면 집도 차가워집니다. 반대로 완벽하지 않은 집이라도 마음이 머물고 관계가 살아있으면 그것은 충분히 좋은 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집을 더 화려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머물고 싶은 공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너무 차고 날카로운 분위기라면 조금 더 부드럽게 바꾸어야 합니다. 눈이 쉬지 못하는 공간이라면 시선을 멈출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야 합니다. 가족이 자꾸 흩어진다면 억지로 모이게 하기 전에 함께 있어도 불편하지 않은 환경을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이런 변화가 인간의 삶에 미치는 힘을 결코 작게 보지 않습니다. 사람은 큰 성 하나로만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평안이 오래 쌓일 때 더 깊이 변합니다. 매일 앉는 자리가 편안하면 생각이 달라지고 매일 보는 얼굴이 부담스럽지 않으면 말투가 부드러워지며 매일 돌아오는 집이 안락하면 인생 전체를 견디는 힘도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분명해지는 것은 인간에게 남는 것은 결국 관계와 기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지금 누리는 것들을 모두 내려놓게 됩니다. 재산도 성취도 사회적 위치도 끝까지 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집에서 어떤 표정으로 살았는지는 오래 남습니다. 예, 사랑하는 사람과 나눈 저녁 식사, 이상하게 마주 앉아 외롭지 않았던 시간, 힘든 날 돌아와 조용히 숨을 고를 수 있었던 자리, 이런 기억이 삶의 마지막을 지탱합니다. 그래서 저는 집이란 단순한 생활 공간이 아니라 기억을 빚는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집이란 결국 좋은 기억이 자라는 집입니다. 게 그리고 좋은 기억은 큰 비용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작은 배려와 반복되는 따뜻함으로 만들어집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며 누군가를 겁주고 싶지 않습니다. 어느 층에 사는가, 어떤 구조의 집에 사는가를 두고 불안에 빠지기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집은 인간의 삶에 분명히 영향을 미치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집을 더 인간답게 만들어갈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집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공간이 나를 점점 더 지치게 만드는지 아니면 조금씩 회복하게 만드는지 정직하게 살피는 일입니다. 나는 이 집에서 잘 쉬고 있는가? 우리 가족은 이 집에서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는가? 나는 이 공간 안에서 점점 너그러워지고 있는가? 이 질문들은 아주 소박해 보이지만 사실은 삶 전체를 결정하는 질문입니다. 인간은 결국 어디에서 살아도 자기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지키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집은 최소한 우리 편이어야 합니다. 세상이 너무 빨라질수록 집은 조금 더 느려야 하고 바깥의 말들이 너무 날카로울수록 집안의 말은 조금 더 부드러워야 하며 삶이 자꾸 사람을 흩어지게 만들수록 집은 다시 서로를 만나게 하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노년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머무를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것,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더 편안히 내려앉을 수 있는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인생 후반에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오래 살며 한 가지를 끝내 믿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사랑받을 때만이 아니라 편안히 머물 수 있을 때도 살아납니다. 집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나를 증명하는 장소가 아니라 나를 받아주는 장소, 내 성취를 보여주는 장소가 아니라 내 상처를 쉬게 하는 장소, 가족이 함께 산다는 사실만 확인하는 장소가 아니라 함께 살아도 괜찮다는 마음을 다시 배우는 장소, 그런 집이라면 크지 않아도 좋고 화려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오히려 그런 집에서 인간은 가장 깊은 평안을 배웁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이 집을 어떻게 더 따뜻하게 만들 것인가? 어떻게 더 조용히 쉬게 할 것인가? 어떻게 더 사람을 살리는 공간 안으로 바꿀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길지 않고 남은 시간은 더 소중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가 돌아오는 자리만큼은 우리를 더 지치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좋은 집의 기준이며 동시에 좋은 삶의 기준이라고 믿습니다. 인간은 결국 자신이 머무는 자리의 품격만큼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집을 돌본다는 것은 곧 삶을 돌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삶을 돌보는 사람만이 마지막까지 자기 자신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